네, 김차동의 팬모닝쇼 함께합니다. 자, 일요일 4부는요, 변함없이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바로 굿모닝 인문학 시간이고요. 바로 이충훈 아나운서와 함께 떠납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멋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우리 깨동님도 참 멋지고요. 수트 차림이 어울려요. 자, 오늘 어떤 주제죠? 오늘은요, 그 중국 상하이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상하이의 세 곳의 공간을 오늘 들러볼 텐데 네네. 그곳에는 또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또 이야기가 서려 있겠죠. 네네. 외국 여행 저 많이 안 했는데요. 상해는 가봤어요. 그러세요. 저는 거기 안 가봤는데 말씀하신 그것도 가봤고. 네, 가보고 싶어요. 저도 주의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굿모닝 인문학 지금부터 이충원 아나운서와 함께 출발합니다. 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자, 오늘 김준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국제도시 상하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은 조금 더 말랑말랑한 이야기로 또 갖고 오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정치 세계와 생활 세계의 공간. 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상하이 조계지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 장소성을 면밀하게 오늘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활동 공간, 뭐 식당이라든지 축하연이라든지 이런 장소성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상하이에 가서 이곳이 그곳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 기억의 소환을 하는 장소로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대도시 하면은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특히 상하이는 국제 도시였죠. 그래서 서구 문물이 빠르게 들어왔고 이 일품양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일품양의 그 장소성은 그 일품양의 지닌 뭐라 그럴까요? 근대적인 건축물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곳에서 제1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년 축하연을 열었다는 곳.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더 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곳이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청취자들께서 중국 상하이 하면은 지금 몇 년째 못 가보셨을 텐데, 인구 한 2천만을 자랑하는 정말 국제적인 도시지요. 이곳에는 약 100여 년 전에 1910년대에 아주 유명한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일품양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따 또 설명드릴 영안백화점이란 당시의 백화점들이 뭐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이렇게 백화점이라는 근대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상하이는 그야말로 소비 도시이자 국제 공연장으로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은 상하이에는 아주 유명한 정말 세계적인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찰리 채플린이 상하이에 와서 공연도 하게 되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서양의 또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 뭐 큐리 부인 이런 분들이 머물렀던 숙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뭐 그분들 설명할 건 아니고 일품양 같은 경우도 이제 1910년대에 건축된 요리점이자 숙박 시설이었고 그다음에 복합 시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품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합 장소로 쓰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도 1920년에 이곳에 와서 머물렀고 또 특히 이제 뭐랄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일품양을 아주 회합 장소로 많이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는 중국화된 뭐 요리들이 뭐 있었고, 약간 좀 이제 귀빈들을 좀 맞이하는 약간 그런 이제 고급화된 장소였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일품양은 이제 서양 음식점이었고, 근데 서양 음식점인데 이제 토착화된 서양 음식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토착화된 서양 음식점이겠죠. 그래서 이제 완전한 서양 사람들이 먹는 것을 중국화 시켜갖고 이제 판매하게 되는 그런 식당으로서 쓰였고, 그다음 아까 회합 장소라고 얘기했지만은 중국의 유명한 광말약이라는 고모로라는 그러한
소설가이자 정치가도 이곳에서 자신의 책을 출판 기념회를 열 정도로다 각광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일품향이라는 곳은 어찌 보면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회합 기념 장소로 각광을 받았던 곳이기도 한데요. 네네네. 어떤 흔적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좀 덧붙여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얘기했듯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제 독립전쟁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독립전쟁 선포 원년이거든요. 네. 그 원년 그 첫 해에 기념식을 일품향에서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오질 않았고 국무총리 이동희, 그다음에 이제 노동부 총판이었던 안창호 이런 분들이 주관이 돼서 특히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이동희 선생의 주재로 이제 제1회 신년 할애식 축하연이 이곳에서 열리게 되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기념식을 하면은 요즘도 그렇지만은 주최 측에서 그 뭐랄까요? 주최 측의 장이 한번 축하 메시지를 알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뒤로 뭐 또 그다음에 기념사라든지 이런 거 쭉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동희 국무총리 이동희의 축사가 있고 그다음에 도산 안창호의 기념사 이 당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대동단결에서 제국주의 일본을 물리치자 이런 내용이었죠. 이런 메시지를 갖다가 강하게 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안타깝게도 일품향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 50년대에 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철거되고 맙니다. 아쉽네요. 역사적인 장소인데. 예, 그래서 1900 특히 개혁 개방 이후에 90년대의 중반에 이 일품향이 상하이 도시계획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다만 이제 사진은 좀 남아 있죠. 일품향에 대한 사진은 남아 있고 한국 독립운동가들 이동일을 비롯해서 국무총리였던 이동일 비롯해서 내무부 장관이었던 뭐 도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정원 의정 국회의장이었던 손종도라든지 이런 분들이 식순이 끝나고 나서 일품향 그 꼭대기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기념 촬영을 하게 되죠. 처음에 모였던 거는 60여 명이었는데 그 기념식장에 이 사진 속에 보면은 지금 사진은 교과서라든지 또는 개설서에 좀 많이 나오고 인터넷상에도 1920년 1월 1일 임시정부 축하연 기념사진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곳이었군요. 바로 일품향 옥상이죠. 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의 축하연을 열고 한 4시가 다 돼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올라가갖고 기념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지금도 이제 서열별로 중앙에 리더가 앉고 그 양옆으로 다 이제 그 책임자들이 쭉 앉는데 백범 김구를 찾으려면은 백범은 맨 끝에 경무국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경찰청장이잖아요. 그래서 2명이 의자에 장봉이라는 사람하고 맨 정면 맨 왼쪽 끝에 아주 간당간당하게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구나. 당시에 김구의 위상이 그 정도였다는 걸 사진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있고 또한 왜 일품향이 중요하냐면은 일품향에서 찍은 사진은 기념 촬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가 중국의 상하이 유명한 사진관 기사를 불러다가 전체 사진 촬영을 하고 이 촬영된 사진을 갖다가 엽서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립니다. 근데 이게 또 일본 영사관 밀정들 손에 들어가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선전물로 쓰였지만은 또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독립운동가를 파악하는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던 것이죠. 그러네요. 내부의 기밀이 유포되는 또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또 계기가 된 걸 수도 있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품향이라는 건물이 주는 우리 역사성이라는 것은 비록 지금 그 건물은 사라졌지만은 그 장소는 그대로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집원은 나중에라도 그 집원 명이 확실하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도 일품향이라고 하는 중국 음식점 지방에도 있는데
당시에 그렇게 쓰였던 것이죠. 그 100여 년 전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품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봤고 또 상하이의 또 하나의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영안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었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이 영안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 자체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상하이의 가장 중심이 옛날로 치면은 지금의 인민광장. 이 인민광장이 예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민국 시기 해방 전에는 우리로 치면 해방 전에는 경마장이었어요. 경마장인데 지금은 다 해방 이후에는 경마장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이른바 인민광장으로 만들어놨고 인민광장 정면에 오른쪽으로 보면 남경동로라는 데가 있는데 그 남경동로가 바로 백화점들이 1910년대에 앞다투어 설립이 됐던 곳이고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는 상하이의 백화점은 말 그대로 10,000가지의 물건이 있는 곳. 그 정도로 소비 도시의 그 상징적인 곳이 바로 남경로였는데 예. 이 영안백화점 건물은 도시개발 속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제가 이제 한 팬데믹 오기 전에 대학생들을 이끌고 탐방단 때 이곳을 올라갔지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잘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네. 지금 현재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 김광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상해에 파견 나갔다 오면서 이곳을 이제 찾게 됐죠. 그분이 이제 전공이 또 임시정부였고 그래서 그 사진 제2회 1921년 1월 1일 날 신년 축하연을 열었던 그 영안백화점 자리를 예. 이분이 찾아서 이제 언론에 공개됐고 그 뒤에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탐방을 갔는데 역시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는 아니라 그러는데 자본주의적인 면이 굉장히 빨라요. 이미 그래서 100여 년 전에 찍은 요 한 컷의 사진을 가지고 그 당시 엽서를 만들었는데 그 엽서를 그대로 재현해서 오는 한국 관람객들한테 팝니다. 한 장당 한 4,000원 정도. 그래도 구매할 만하네요.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를 중국 왕서방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영안백화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사화고는 네. 어떤 관계성이 있는 장소일까요? 특히 영안백화점 말 그대로 백화점이란 우리가 이제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영안백화점의 부속 건물이 대동여사라는 곳이 있어요. 여사라는 것은 여관 같은 의미인데 숙박시설이 또 있죠. 네. 그래서 백화점은 백화점대로 운영을 하고 부속 건물인 대동여사는 세합의 장소, 그 다음에 결혼식 장소. 그래서 장제스의 두 번째 부인과의 결혼식도 이 대동여사에서 치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한국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이 영안백화점 대동여사를 가장 활용 많이 한 것은 바로 도산 안창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대한민국 그래도 정부 형태잖아요. 완전한 국가는 아니지만은 임시정부지만 그래서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행사를 도산이 이 영안백화점에서 축하연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안백화점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대동여사에는 한국에서 망명객들이 힘들게 심신이 지친 사람들이 왔을 때 바로 이곳에서 또 노동을 풀게 하고 예를 들어 뭐 춘원 이광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도산에 초청을 받아서 음식도 먹고 피로를 푸는 곳. 네. 그래서 저 만주에서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영안백화점 대동여사가 가격이 비싸요. 음식점 가격이. 도산 안창호는 이제 미국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많이 모아서 갖고 왔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었지만은 그 뒤에는 이 대동여사라든지 여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만나도 제대로 된 음식을 대접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신년 축하연도 이곳에서 열렸다고 하는데요. 예. 그 얘기도 한번 좀 들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21년 임시정부가 19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21년은 1월 1일은 또 뜻깊은 해예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12월 달에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수장이 없는 정부 형태에서 이제 완벽한 수장이 와서 정말 조직을 완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신년 할애식 장소가 또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곳에서 이제 12시부터 한 4시간을 또 축하연을 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런 또 환영사도 사람들이 하고 그다음에 꽃도 걸어주고 이곳에서 성대하게 신년 축하연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사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뭐랄까 취임 축하연까지 동시에 여는데 이제 문제는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6개월도 못 있고 이 뒤에 이제 한 5월달에 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장이 빠지니까 이 영암백화점에서 화기애애한 임시정부 요인들의 모습은 거기서 끝나고 이 영암백화점을 끝으로 상하이에서는 공식적인 신년 할애식은 열리지 않습니다. 아, 마지막 장소였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런 또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이곳이 우리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장소라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곳을 지금 가려면요. 그 이제 당장은 못 가겠지만 팬데믹 끝나고 영암백화점이 건물이 있고 건물을 가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 왔다 그러면은 중국인들이 안내를 합니다. 그 기운각이라고 그래서 옛날 모습 그대로 있고 그냥 백화점 상점을 진열대를 막 지나서 올라가는데 중국인들이 불편해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예의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엽서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업적인 요인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복합적인 것 같고 왜냐하면은 한 수십 명이 물건을 사지 않고 백화점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무슨 신세계라든지 이런 백화점들 대형 백화점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아마 다른 상인들은 조금 좋지 않게 보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쨌든 그 영암백화점 측에서는 그래서 엽서를 만들어서 그 입장료 대신해서 그걸 일단 뭐 파는 식으로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장소인데요. 부흥공원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이곳은 또 어떤 곳이고 어떤 또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일까요?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밀정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배고픔, 생활세계의 위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흥공원은 이제 중국 발음으로 후싱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새롭게 일어나자. 부흥하자. 근데 이건 아이러니컬하게도 프랑스 공원이에요. 프랑스에서 설립한 공원이고 그 프랑스에서 프랑스 정원식으로 가꾼 공원인데 여기가 또 왜 중요하냐면 공원에 무슨 우리가 배추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목의 의미 이런 것도 굉장히 100여 년이 됐으니까 중요하겠지만은 100여 년 전에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이게 바로 임시정부 요인들이 있었던 코리아타운하고 바로 옆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이죠. 혹시 영화에서 중국인과 개는 출입금지라는 맨날에 중국 영화 보면은 민국 시기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인도 경비병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상징적으로 그런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 부흥공원에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가서 회합 장소로 쓰였고 대표적으로 의열단,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가서 부흥공원에서 있었는데 노출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곳은 밀정들이 조사를 했겠지만은 김원봉 의열단의 김원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 동농 김과진, 김의한 이런 일가족들이 사진을 찍는 곳으로 각광받았어요. 그러니까 휴식도 취하고 그곳에서 그래도 짧은 망명생활 속에 짧은 뭐랄까요 풍경을 감상하는 곳 이곳으로 각광을 받았던 곳이 이제
부흥 공원이지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이제 기록의 역사가 있고 이제 공간의 역사가 있다면은 공간을 가지 않고 기록만 봤을 때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조사하면서도 공간 조사가 필요한 이유도 그렇고 오늘 말씀드렸던 일품향이나 영안백화점 기운각 같은 경우는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정말로 위협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그 의미 있는 회합 장소로서 활용되었다는 점을 장소성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국제도시 상하이의 이야기, 상하이 도시 공간 속의 한국 독립운동 시간이었습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한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오늘은 김주영 교수였습니다.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